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 국회 반장 류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4월 3일 날 열리는 보궐선거의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한국 정치의 영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기존의 총선과 다음 총선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중요한 게 올해 4월 3일 보궐선거는 올해 열리는 유일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4월 3일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거구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두 곳이 열리는데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열립니다. 경남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고 또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전략지역이라고 얘기하는 PK, 부산, 울산, 경남의 일원인 경남이기 때문에 지역은 두 곳이지만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열린 창원과 통영, 고성은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계열, 보수정당이 굉장히 강한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곳인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창원시장, 통영시장, 고성 군수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해서 상당히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경남 정치의 제1당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민심이라는 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도 많이 좀 어렵고 개혁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젊은 층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경남 지역의 민주당, 여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앞서간다, 뒤처진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선거 판세의 경우에는 선거 구도, 인물, 그리고 바람, 그리고 마지막 투표율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도라는 것은 선거구마다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구도가 어떻게 형성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진보 후보가 한 명 출마하고 보수 후보가 2명 출마했다. 이러면 당연히 진보 후보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겠죠. 인물은 말 그대로 정당 지지율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텃밭을 다짓거나 내지는 개인 경쟁력이 있는 인물인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물 변수고요. 바람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게 야당에서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 그 다음에 정부 여당 쪽에서 내세우는 국정 운영 안정론, 이런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 쪽이 많이 힘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야당 후보들이 유리하고요. 국정 운영 안정론이 힘을 얻는다면 여당에 조금 더 점수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표율인데요.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특정 정당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영향을 미치는 게 한국 정치의 특징입니다.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또 특징인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70% 안팎,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50% 안팎의 보통 일반적인 투표율인데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주 낮은 20% 투표율을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대표성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한 상태입니다. 본 선거에서 며칠 전에 사전투표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3월 30일 날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직장인들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또 하나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간판과 이름으로 치르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입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 잠룡이라고 불리죠. 국회의원 두 곳의 지역 선거 모두를 승리로 이끈다면 현재 보수 진영 대선 주자 1위의 어떤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확대되는 그런 계기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선거가 기대 이하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황교안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창원 성산은 전통적으로 진보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 노조의 세가 좀 강한 곳이고요. 그래서 역대 최근 총선에서는
진보 간판을 단 정당들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했을 경우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 전신 정당들이죠. 그 정당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또 행보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여당이고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에서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흥미롭게 이번 두 곳의 경남 지역 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키라는 건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정책 전략인데요. 정부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선거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의 정당 후보들이 출마하는 창원 성산에 한 번도 그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본인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 정의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과거의 야권 연대의 틀인데 이번에는 이제 여와 야의 연대라는 좀 지금까지 정치에서는 있지 않았던 그런 공조가 이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 진영의 공조 이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창원 성산인 경우에는 민중당의 여영국이라는 사람도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영국이라는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와 더불어서 가장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민중당 후보는 독자 노선으로 이번에 완주를 하게 됐고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개혁, 진보의 일부 부분적인 단일 후보로서 나서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훈 그리고 정의당의 여영국, 민중당의 손석형 이렇게 세 분의 주요 후보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질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키 전략으로 나섰다가 뒤늦게 이제 선거운동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공동 선거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의당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도 절반의 승리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통영 고성인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보수정당 계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이 무투표 당선을 했습니다.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워낙 이 사람이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아예 출마할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게 바로 통영 고성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그 정당에서 무투표 당선을 이끈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영 그리고 고성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과연 보수의 텃밭이다라고는 공식이 이어질 것이냐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 주목할 부분은 통영 고성인 경우에는 두 개 지역, 시와 군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역구를 만드는데 소지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영 출신 후보, 고성 출신 후보인 경우에 정당과 무관하게 통영 사람들은 통영 출신 후보를 조금 마음이 가고 고성 출신 후보는 고성 사람들이 좀 마음을 가게 될 경우에는 선거 판세가 당의 지지율과 무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통영 같은 경우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통영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정점식 후보, 이분이 이제 고성 출신입니다. 정점식 후보인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했던 황교안 대표도 공안 검사 출신인데요. 바로 직속 후배죠. 대검찰청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그 공안검사였는데 이번에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자신의 고향인 고성, 통영 지역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정의당이 이번에 의석을 한 석 추가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현재 정의당 의석은 5석, 민주평화당은 14석, 두 개의 정당을 합치면 19석입니다. 참고로 국회에는 국회 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뭐냐면 국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어떤 결정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인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3개의 교섭단체가 있는데요. 과거에 2016년 20대 총선 이후에 한때 제4교섭단체가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곳인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정당에 합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연대죠. 연대 차원에서 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창원 성산 지역구 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을 하면서 의석이 하나 줄어들었고 현재 19석이기 때문에 한 석이 부족해서 결국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소위 말하는 단일화 효과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쳐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제4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약간 진보개혁과 보수의 사이에 있는 바른정당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캐스팅 보트, 약간 진보적 성향의 캐스팅 보트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국회 어떤 그 논의 구조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퍼센트 득표율을 갖고 당선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승 1패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창원 성산은 뭐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되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당선이 될 경우에 사실은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선이 되더라도 어느 한쪽은 일방적인 득표율로 큰 격차로 안정적으로 승리를 하고 다른 쪽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다면 안정적으로 승리한 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4.3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거지만 정치적 의미는 남다른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